나른한 오후 커피 한 잔에 담긴 향긋한 역사를 풀어드립니다. 커피로 맛보는 역사, 커피 인문학자 이길상 교수님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커피를 직접 내려서 와주셨어요. 네네. 청취자분들에게 지금 이 향기를 전해드리지 못하는 게 참 아쉬운데요. 저희 스튜디오엔 지금 커피 향이 가득합니다. 오늘 웬일로 또 이렇게 커피를 챙겨오셨어요. 예, 3월 이제 봄이 시작됐는데 네. 봄 하면 뭐 사람들에 따라서 다양한 걸 떠올리지만 저는 이제 꽃 향기가 나는 예, 그윽한 커피가 생각이 나고요. 네. 그래서 오늘은 그 중에서 에티오피아에 있는 예가체프 지역에 아리차 농장이라는 곳에서 생산한 아리차 커피를 가져왔습니다. 특히 네. 이 내추럴 지원이라고요. 네. 그 중에서도 가장 꽃 향기가 강한 커피거든요. 바로 준비하면서 스튜디오 밖에서 네. 드립을 챙겨오셨군요. 했습니다. 꽃 향기가 좀 나나요? 네. 꽃향기가 나는 커피 향을 맡으면서 커피 역사 얘기를 하는 것도 색다를 것 같습니다. 오늘은 지난 방송에서 예고해드린 대로 이 맥스웰 하우스라는 우리가 잘 아는 커피 브랜드의 탄생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주신다고요. 네, 뭐 우리나라 사람들이 커피의 거의 대명사처럼 여겨왔던 이름이 맥스웰 하우스죠. 네. 그래서 그 유래 그리고 그 이름의 탄생 이야기를 통해서 배울 수 있는 뭐 삶의 지혜를 한번 알아볼까 합니다. 사실 제가 이제 커피 역사 공부에 빠진 이유가 단순히 네. 커피를 알기 위한 것만은 아니고 네. 커피의 역사를 따라가다 보면 삶의 지혜를 무수히 발견하게 되더라고요. 네. 그래서 오늘도 그런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청취자분들이 공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교수님이 하시는 커피 공부를 커피 인문학이라고 부르시는 거군요. 네, 오늘은 어떤 삶의 지혜를 발견할 수 있을지 궁금한데요.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은 누구예요? 네,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은 고종 황제와 같은 해, 즉 1852년에 태어난 미국 사람 조엘 칙입니다. 네. 이 칙은 미국의 시골 켄터키주 남쪽에 있는 벅스빌이라는 작은 마을 출신인데요. 네. 이 켄터키주 이름을 따는 그 유명한 치킨집이 생기기 80년 전에 태어났습니다. 이 치킨집을 탄생시킨 커넬 샌더스의 고향인 콜빈과 거의 붙어있는 마을이에요. 미국 최대의 커피 회사 또 미국 최대의 치킨집이 모두 켄터키 지역의 같은 지역에서 탄생을 했습니다. 링컨 대통령도 바로 이웃마을 켄터키 이웃마을 출신입니다. 이 세 명의 켄터키 출신 유명인들이 지닌 공통점이 있습니다. 뭔가요? 커피를 좋아했나요? 네. 굉장히 중요한 공통점이죠. 네네. 세 명 다 커피를 좋아했습니다. 네. 술보다 커피를 좋아했고 담배도 피지 않았습니다. 네. 그런데 이 커피를 좋아한 것보다 더 의미 있는 공통점이 하나 더 있습니다. 뭐냐면 세 사람 모두 대단한 학벌이 없습니다. 대학을 제대로 나오지 않았거나 거의 잠시 다니다 말았습니다. 네. 뭐 링컨과 그 치킨집 창업자 샌더스는 대학의 문턱에도 가지 않았죠. 그리고 오늘 얘기의 주인공인 조엘 칙은 켄터키주의 주수도인 렉싱턴에 있는 이름도 좀 낯섭니다. 트랜실베니아 대학을 1년 정도 다녔습니다. 네. 1868년 그러니까 일본이 명치유신을 하던 그 해에 졸업을 했습니다. 이 졸업 후 칙의 첫 직업은 교사였습니다. 그런데 당시 교사직은 인기가 정말 별로 없었습니다. 무엇보다도 행동의 제약이 많았는데요. 네. 선생님들은 흡연, 음주 못합니다. 수영장 출입도 못하고요. 네. 이발소에서의 면도도 못합니다. 겨울에는 교실 램프에 석유를 채워야 되고 굴뚝 청소해야 되고 난로용 석탄 준비도 해야 됩니다. 이 잡무들이 다 교사들 몫이었습니다. 지금 우리 사회에서 문제가 되었던 교사 잡무 그러게요. 하고 비슷한 수준의 이야기죠. 그렇다고 네. 급여가 많았느냐? 그것도 아니었습니다. 박봉인데 잡무가 넘치는 그야말로 비인기 극한 직업이었습니다. 이 교사가 된 칙도 결국 자기에게 맡겨진 이 잡무가 너무 힘들고 재미없고 또 급여가 낮아서 만족스럽지도 못하고 해서 1년 만에 교직을 그만둡니다. 이 칙에게는 매우 훌륭한 중요한 결정이었습니다. 이 교직을 떠난 칙은
식료품점의 세일즈맨이 되면서 커피를 만납니다. 이제 커피 원두 주문을 받기 위해서 마을을 돌아다니고 또 주문받은 커피 원두를 배달하는 일을 했습니다. 그러면 교사를 그만두고 커피 배달 사원이 된 거잖아요. 네네. 그 이후에 칙의 삶은 어땠어요? 예, 칙에게도 그리고 미국이라는 나라에도 굉장히 좋은 결정이었습니다. 훗날 한 신문에서는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칙의 이 결정, 즉 교사를 그만두고 커피 세계로 돌아온 것은 미국 교육을 위해서는 큰 손실이었고 미국 음료 산업에는 축복이었다고 네. 했습니다. 예, 당시에 배달 일도 쉽지는 않았거든요. 자동차가 없던 시절이기 때문에 네. 대부분 걸어 다니면서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일을 하는 사람의 그 영어 명칭이 트래블링 세일즈맨이었습니다. 예, 당시 미국 대부분의 지역에서는 커피를 생두 상태로 팔았으니까 이게 또 무겁죠. 네. 칙이 식료품점에서 배달 일을 한 지 4년쯤 지난 1873년 한 고객이 그에게 질문 하나를 던집니다. 자주 듣던 질문인데 칙의 인생을 바꾼 그야말로 인생 질문입니다. 이 커피 배달 사원에게 고객이 던진 질문. 자주 듣던 그 질문 무엇이었기에 칙의 인생을 바꿨을까요? 요즘 사실 우리나라에서도 카페 손님들이 카페 바리스타에게 하는 가장 흔한 질문이기도 합니다. 혹시 하시는 질문, 자주 하는 질문 있으신가요? 뭐가 제일 맛있나요? 뭐 이런 건가요? 이런 뻔한 질문은 설마 아니겠죠. 예, 아닌 게 아니라 맞습니다. 아, 정말요? 네, 그런 뻔한 질문이었습니다. 판매하는 커피 중에서 최고로 좋은 것은 어떤 건가요? 뭐 자주 듣던 이 질문이었기에 네. 평소처럼 칙은 커피 하나를 들어 보이며 이 커피가 제일 좋은 커피입니다라고 추천을 했습니다. 추천한 것은 가장 비싼 커피였습니다. 당시 칙은 커피 판매를 하고 있었지만 커피를 잘 몰랐거든요. 네. 그래서 그냥 제일 비싼 커피가 제일 좋은 커피다라고 생각하면서 일을 해왔던 겁니다. 네. 그 질문을 받은 밤 그날 밤 칙은 집에 돌아와서 곰곰이 그러나 매우 심각하게 생각합니다. 잘 모르고 커피를 팔아왔다는 양심의 가책 반, 네. 또 자신이 파는 커피라는 물품이 대체 무엇이지 하는 호기심 반이었습니다. 이날 고객이 던진 그 뻔한 그러나 자주 듣던 질문이 칙의 인생을 바꾸는 순간이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배울 삶의 지혜가 하나 있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나에게 자주 하는 질문 매우 중요합니다. 이 질문에 답을 잘하면 내가 누구인지를 알 수 있고 그래서 내 인생이 좋은 방향으로 바뀔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남의 얘기나 질문을 무시하지 말고 잘 들어야 하는 이유죠. 네. 사실 사람이 자기 자신을 알기는 어렵잖아요. 내가 그쵸. 누구인지. 오죽하면 소크라테스께서 너 자신을 알라고 얘기하셨겠습니까? 네. 내가 누구인가? 아무리 혼자 머리를 싸매고 생각을 해도 알기 어렵습니다. 자신을 아는데 가장 도움이 되는 것은 바로 주변 사람들이 나에게 자주 하는 질문, 내가 자주 듣는 질문입니다. 네. 그 질문을 생각해 보면 그 속에 나의 모습이 보입니다. 그러니까 칙의 고객이 던진 질문을 통해 칙은 자신이 커피 생두 판매를 하고 있지만 커피를 잘 모르는 사람이라는 것을 깨닫게 된 겁니다. 이게 그의 인생을 바꿉니다. 그래서 질문을 받은 그날 밤 칙은 자신이 판매하던 커피 생두를 하나하나 볶아서 맛을 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매우 중요한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이게 뭘까요? 뭘까요? 글쎄요. 가장 맛있는 커피가 다른 거였다? 이런 거예요? 뭐예요? 예, 맞습니다. 예. 커피 맛은 다양하다. 네. 쌍커피도 나름 괜찮다 이런 생각이었거든요. 네. 그래서 모든 커피는 하나 정도의 장점은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합니다. 즉 아무리 쌍커피나 못생긴 커피라도 한 가지 정도의 좋은 점은 그 속에 있다는 것을 발견한 거죠. 네. 이 칙이 만일 교사로 남아서 이런 철학을 이런 생각을 실천했다면 아마 좋은 교육자가 됐을 겁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누구나 하나 정도의 장점이 장점을 있으니까요. 가지고 있죠. 이것을 발견하고 키워주는 것이 교육이죠. 칙이 교직에 남아서 이런 생각을 실천했다면 아마 존 듀이, 페스탈로치보다 훨씬 훌륭한 교육자가 되었을 겁니다. 이 커피 배달 사원 칙은 다음 날 자신에게 질문을 던졌던 고객을 찾아가서 이야기를 합니다. 세상에는 싸지만 좋은 커피도 있습니다. 무조건 비싼 커피를 추천한 것은 부끄러운 행동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날부터 낮에는 배달 일을 하고 밤에는 커피 공부에 매진합니다. 진짜 커피 전문가가 되는 거군요. 그렇죠. 이제 커피 전문가의 길로 들어섭니다. 그런데 칙은 매우 획기적인 그러나 그동안 누구도
생각하지 않았던 아주 신선한 생각을 하나 하게 됩니다. 이 각각의 원두들이 가진 장점을 합할 수는 없을까? 한 잔의 커피 안에 여러 원두가 지닌 장점을 모두 담을 수는 없을까? 네. 왜냐하면 이때까지 사람들은 여러 원두를 섞는다는 생각을 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비싼 커피에 싼 커피를 섞는다는 거는 비싼 커피를 버리는 게 되고요. 네. 비슷한 수준의 커피를 마구 섞는다는 것은 하나하나의 고유한 맛을 또 없애야 한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칙은 포기를 하지 않고 이런저런 커피를 섞으면서 자기가 생각하는 이상적인 커피 맛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합니다. 오랫동안 노력을 하거든요. 네. 성공했을까요? 뭐 오랜 시간 했다면 성공하지 않았을까요? 예, 아닙니다. 생각보다 어렵습니다. 요즘 네. 커피 전문가들도 가장 어렵다고 생각하는 기술이 바로 이 커피를 볶는 기술과 그리고 볶은 여러 원두를 섞는 기술, 즉 블렌딩 기술입니다. 네. 칙이 열심히 노력했지만 답을 못 찾습니다. 칙은 포기했을까요? 포기하지 않았을까요? 아니면 또 다른 방법을 찾으러 옮겼을까요? 글쎄요. 끝까지 시도하지 않았을까요? 예. 무려 10년 정도 노력했는데 답을 못 찾아요. 네. 그래서 결국은 좀 더 큰 도시로 이사를 합니다. 커피 전문가들이 좀 많은 도시에 가서 네. 배우려고요. 그래서 1884년에 켄터키주와 붙어 있는 그 테네시주의 주도, 미국 컨트리 음악의 도시죠. 문화예술의 도시이기도 한 내시빌로 이주를 합니다. 이곳에서 소문난 커피 전문가를 찾아갑니다. 로저 스미스라는 영국인인데요. 네. 이 사람은 볶지도 않은 커피 생두의 냄새만 맡고서도 이게 어느 나라에서 온 생두인지를 알아맞힐 정도로 아주 탁월한 능력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네. 이 칙은 스미스의 도움을 받으며 계속 커피 원두를 섞는 실험을 합니다. 결국 답을 찾기까지 다시 8년이 걸립니다. 와. 1892년에 칙은 몇 가지 원두를 섞어서 원하는 커피 맛, 자기가 머릿속으로 상상하던 커피 맛을 찾아냅니다. 뭐 섞으면 되는데 왜 이렇게 긴 세월이 필요했을까요? 결국 18년 정도 걸렸거든요. 와. 네. 여러 원두를 섞지만 이 각각의 커피가 지닌 맛이 사라지지 않게, 그러니까 이 강한 커피 맛이 약한 커피 맛을 누르지 않게, 그리고 네. 약한 커피가 강한 커피의 맛을 방해하지 않게 만들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 강한 커피, 약한 커피가 함께 자신의 특징을 조금씩 드러내면서 조화를 이루게 만드는 게 굉장히 어려운 일이라는 거죠. 이 칙은 강한 맛의 브라질 커피, 강하지만 싼 커피였습니다. 여기에 부드러운 맛의 좀 비싼 중남미 커피 두 개를 섞는 기술을 드디어 찾아낸 겁니다. 무려 18년 만에 인류 최초의 블렌딩 커피를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이야기하는 창조라는 거는 이처럼 없던 것을 새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기존에 있는 것들이 지닌 장점을 발견하고 이것을 잘 합하는, 요즘 표현으로는 융합하는 데서 온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뭐 제가 교육학 교수니까 교육 얘기를 잠깐 한 번 더 하면, 교육도 결국은 하나의 기준으로 사람을 평가해서 줄 세우는 것이 아니라 네. 사람들이 지닌 장점 하나하나를 찾아서 인정하고 키워주고 해서 한 사람 한 사람도 행복하고 이들이 모인 사회 전체가 행복하도록 만드는데 기여하는 게 바로 그게 교육이 아닐까, 이런 방향으로 우리 교육도 바뀌어야 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 칙이 만든 블렌딩 커피가 주는 교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커피를 통해서 또 이렇게 교수님의 교육 철학까지 들어볼 수가 있군요. 결국 이렇게 해서 블렌딩 커피, 즉 여러 가지 원두를 섞는 풍습이 이제 생기기 시작한 거네요. 그렇죠. 칙이 생각하는 최상의 맛은 찾았지만 이 블렌딩 커피가 바로 유행을 한 건 아닙니다. 칙은 자신이 만든 이 블렌딩 커피 원두를 가지고 내쉬빌에서 가장 당시 크고 괜찮은 호텔의 식품 바이어를 찾아갑니다. 네. 그리고 그에게 자신이 만든 블렌딩 커피 20파운드를 무료로 사용해 보라고 줍니다. 네. 며칠 지나서 그 20파운드 커피는 다 소진이 되고 이 호텔은 원래 사용하던 원두를 쓰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갑자기 고객들의 불평이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칙의 커피를, 사라진 칙의 커피를 다시 가져오라는 주장이 빗발칩니다. 호텔은 칙의 커피를 결국 독점 계약을 해서 사용하게 되죠. 이 커피 때문에 이 호텔에 손님이 넘치게 됩니다. 이 호텔이 맥스웰 하우스 호텔입니다. 그러니까 그 유명한 맥스웰 하우스가 호텔 이름이었던 거네요. 그렇습니다. 칙은 결국 1902년에 배달 사원을 그만두고 친구 존 일과 함께 식품회사를 차립니다. 커피가 주력 상품이었죠. 네. 이 맥스웰 하우스 호텔은 칙의 커피에
맥스웰 하우스라는 상품명을 붙이는 것을 허락합니다. 이렇게 해서 맥스웰 하우스 커피가 탄생하게 됩니다. 회사 설립 이후 측이 미국을 대표하는 커피 사업자로 성공하는 데는 두 가지 요인이 또 작용을 합니다. 네. 하나는 그에게는 많은 아들과 딸이 있었다는 겁니다. 8명의 아들과 3명의 딸 모두가 이 측의 커피 사업에 참여를 하죠. 측은 열렬한 낙태 반대론자였고 술과 담배를 멀리했습니다. 많은 자녀를 두게 된 배경이기도 하죠. 이 많은 자녀들이 회사 일을 돕는 바람에 초기에 인건비도 절약하고 또 가정 분위기가 좋았기 때문에 사업도 잘 됐습니다. 네. 훗날 측의 자녀들이 고향의 식물원과 미술관 등을 세워서 사회 공익 활동에 많이 참여합니다. 측의 가족들이 남긴 이야기 속에서 그런 측면을 발견하게 되죠. 네. 자신의 성공은 자신의 능력만으로 된 게 아니다. 주변의 도움 없이는 지역사회의 도움 없이는 성공이 불가능하다. 그래서 번 돈을 이웃에 사회에 돌려주는 것은 봉사가 아니라 의무다. 네. 우리가 성공할수록 사회 공헌에 관심을 가져야 할 이유를 잘 보여주는 사례이기도 합니다. 네. 그러면 측이 커피 사업에 성공한 두 번째 요인은 또 뭐예요? 예, 측이 커피 사업에 성공한 두 번째 배경 요인은 광고 활용 능력입니다. 1907년 10월 21일 당시 대통령 시어도어 루즈벨트가 내시빌을 방문을 했습니다. 네. 저녁 식사 후에 커피를 마셨죠. 무슨 커피를 마셨는지는 루즈벨트가 말을 하지도 않았고 당시 신문에도 보도되지 않았습니다. 예, 그런데 측의 회사가 루즈벨트 대통령이 자신의 커피를 마셨다고 신문에 광고를 일방적으로 했습니다. 네. 그 광고 문구를 보면 맥스웰 하우스 커피가 대통령의 입을 즐겁게 했다. 최고의 커피를 원하는 모든 미국인을 즐겁게 할 것이다 라고 광고를 했습니다. 뭐 사실과 다른 근거가 없는 광고였죠. 요즘 같으면 뭐 허위 광고로 처벌받을 일이었습니다. 네. 그리고 다시 10년 후인 1917년에 취계 회사는 전국 신문에 매우 매력적인 광고 문구를 또 실습니다. 그거는 맥스웰 하우스 is good to the last to drive이죠. 마지막 한 방울까지 맛있다라는 이 유명한 커피 광고입니다. 네. 이 미국의 광고 전성시대였던 1920년대 이 광고 문구가 엄청난 인기를 얻습니다. 1930년대에 들어서는 이 말을 루즈벨트가 내시빌 방문 때 맥스웰 하우스 커피를 마시면서 했다고 광고를 했습니다. 네. 뭐 대통령이 했다는 말, 이 한 문장 광고가 폭발적인 인기를 누리고 맥스웰 하우스 커피는 순식간에 미국 커피 소비 시장의 3분의 1을 차지하죠. 해외에서도 큰 인기를 얻기 시작합니다. 전직 대통령을 광고에 활용한 것은 정말 대단한 아이디어였습니다. 물론 이 말은 루즈벨트가 했는지 아닌지는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뭐 이 회사의 한 임원이 만든 말이라는 주장도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미국 광고 역사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광고 카피 1위가 바로 Good to the Last Drive입니다. 오늘 저희가 커피로 맛보는 역사 맥스웰 하우스 탄생의 숨은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저희 다음 시간에는 또 어떤 이야기 하나요? 짧게 소개해 주세요. 네, 다음 시간에는 우리나라에서 일반 대중들도 마실 수 있는 커피 전문점, 커피 파는 매장이 언제 어떤 형태로 탄생했는지 최초의 커피 하우스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네, 그럼 다음 시간도 기대해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커피 인문학자 이기상 교수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세상의 모든 정보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